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무역 적자 해소를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압박에 우리 정부가 일단 협상 테이블을 택한 겁니다.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추석 다음 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과 나들이에 나선 차량들이 몰려 곳곳에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506만 대의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내일 새벽쯤 정체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가 올해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케냐 작가 은구기와 시우모,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고은 시인의 수상 여부가 주목됩니다. 아이리스라는 온라인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지모 씨가 미국에서 체포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가 시급합니다. 프로야구 가을잔치 포스트 시즌이 오늘 마산구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첫 대결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NC가 SK에 10대5로 승리하며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결국 미국이 원했던 개정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살펴보자고 버텨왔지만 협정 폐기까지 들이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압박에 기세가 밀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미치광이 협상 전략이 통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죠. 그동안 미국이 무역 적자의 주범으로 꼽아온 자동차나 철강 분야의 규제 강화나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 요구 등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일단 앉기로 했으니 손실은 최소화하고 실익은 챙기는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정유식 특파원의 FTA 개정 협상 소식을 들으신 다음 앞으로의 협상 과정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현지 시각 4일 워싱턴에서 추석 회담을 벌인 결과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청문회와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개정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정 협상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서울에 가서 통상 절차법으로 인해서 국회에다 보고를 하고 8월 1차 협상 때만 해도 FTA 개정을 강력 반대했던 김 본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FTA를 위한 개정 협상에 착수하고 이행의 문제도 신속하게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개정 협상의 주요 의제로 자동차 부문을 1차 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자동차 부문 적자가 77% 증가한 240억 달러까지 늘면서 전체 무역 적자의 거의 90%를 차지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한국도 개정을 요구할 사항이 많다며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지만 우리도 폐기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감축 요구로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개방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이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아닙니다. 청문회 또는 국회 보고 등 두 나라 모두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내년 초에야 본격적인 개정 협상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미 양측의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개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처럼 FTA 협정 개정 절차는 한미 두 나라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떻게 개정할지 목표를 세우고 또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우리는 개정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먼저 검토하고 공청회를 연 뒤에 이를 바탕으로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짭니다. 이어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뒤 개정 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미국도 절차가 까다롭긴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이 시작되기 90일 전에 미국 의회에 개정 협상을 하고 싶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 후 공청회를 열고 연방관보에 공지한 뒤에 협상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담은 협상 목표를 공개합니다. 이처럼 두 나라 모두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제 개정 협상 개시까지도 최소 90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양국이 국회 동의 등 절차가 까다로운 전면 개정을 피하는 대신 일부 개정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협상 중단 또는 파기는 이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개정 협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국 대표단이 다시 만나지 않고도 서면 통보만으로 협정 파기가 가능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은 미국의 일방적 개정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대응하겠다였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개정 협상을 택한 건지, 또 실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강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협상 결과야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개정 협상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압박 때문입니다. 8월에 있었던 1차 회의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개정보다는 효과를 따져보자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 FTA 폐기까지 언급하는 등 이른바 미치광이 협상 전략을 다시 꺼낸 겁니다. 근데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미치광이 협상 전략이란 게 뭡니까? 네, 상대를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을 일컫는 말인데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위협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임박하다고 언급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또 여기에 네네. 북한 핵 위협에 따른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개정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더 공세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좀 포함이 돼 있군요. 근데 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대선 때부터요, 한미 FTA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는데, 특히 이제 한미 FTA가 미국 무역 적자의 주범이라면서 짚은 분야가 이제 자동차와 철강 분야잖아요. 당연히 이 두 분야에 미국의 공세가 집중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자동차의 경우 원래 미국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에도 2.5%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다가 지난해 폐지를 했습니다. 일본산이나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서 한국산 자동차가 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었던 건데, 이번 개정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나 수리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등 추가 규제를 가할 우려도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이 부진한 상태라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추가 타격을 입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FTA 협정과 관계없이 원래 무관세였던 철강 분야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강 기자가 언급한 자동차나 철강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그런 분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숨어 있는 또 다른 뇌관이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농산물 분야로 알고 있는데, 강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때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없애달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소고기나 마늘 등 11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시간을 좀 두고서 관세를 서서히 없애자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이를 포함해서 5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바로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 농산물엔 관세를 5년에서 10년 더 매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품목은 쌀입니다.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엔 비켜갔지만 미국 쌀 산지 지역 의원들과 이익단체들이 개방 요구가 워낙 거센 상황이라서 국내 농업 기반이 급격히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농산물 분야는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어쨌든 개정 협상이 시작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을지 앞으로 협상력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 됐군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강나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일본계 연극 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가 선정됐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국의 고은 시인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는데 아쉽게도 수상자로 결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보도국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오늘로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추석 당일인 어제 절정을 이뤘던 고속도로 정체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오전엔 서울을 빠져나가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다면 오후부턴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기 기자, 낮에 꽉 막혔던 고속도로 사정이 저녁이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요? 네, 낮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고속도로 정체가 지금은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506만 대의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추석보다는 여전히 20% 정도 많은 수준이어서 정체는 내일 새벽 2시쯤에야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출발하면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요금소 기준으로 6시간 10분, 대전에선 2시간 30분, 광주에선 4시간 50분, 목포의 경우 5시간 40분, 강릉으로부터는 3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평소보다 부산에서 서울,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 정도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지금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이 비교적 많이 막힙니다. 엊그제부터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죠? 네, 오늘 밤 자정이 되기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오늘 밤 12시 이후, 그러니까 내일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더라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연휴 7일째인 내일은 남은 휴일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빠져나가는 나들이 차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공사는 내일 서울을 나가는 길은 오전 8시쯤 정체가 시작돼 낮 12시에 가장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역시 오전 9시부터 밀려 점심 무렵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어 비가 내릴 경우 정체가 예상보다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로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이 많아서일까요? 오늘 하루도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도로 옆 숲을 사이로 버스 한 대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차량 앞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7분쯤 제주시 에어릅에서 25인승 관광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 있던 가족 단위 관광객 1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 운전사 71살 강모 씨는 도로 위에 돌덩이가 있어서 피하려다가 버스가 넘어졌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4분쯤 경남 창원시 서상동에서 25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보로 돌진해 길을 가던 58살 정모 씨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새벽 2시쯤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에서 공항 방면 약 24km 지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혀 7명이 다쳤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범은 범행 뒤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동거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미 최악의 총기 난사범 스티븐 패덕은 범행 뒤 도주를 준비했다. 미 수사당국은 패덕이 32층 호텔방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탈출을 계획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패덕은 탈출로 확보를 위해 자체 CCTV를 설치했고 지난해 10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33정의 총기를 사들이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He was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figure out how he could escape at that point. His concern was personal concern versus what was occurring down below.
또 패덕이 범행 일주일 전 라스베이거스 시내에서 열린 콘서트장 인근에 숙소를 빌렸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실마리로 기대를 모았던 동거녀 마리로 댄리는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Or took any action that I was aware of that I understood in any way to be a warning that something horrible. 패덕에게서 송금받은 돈 10만 달러도 자신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는 것이 댄리의 주장입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참사를 겪은 도시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거리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져온 꽃과 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추석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제도 보완하자는 것인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관건입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민의당입니다. 한 선거구당 2명 이상을 뽑게 될 경우 제3당의 의석 확보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당의 공감대를 확보한 데다 최근에는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과도 선거제도 개편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늘 당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적었던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호의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선 공약인데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영남 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의석수가 많은 영남 지역의 지지도만 확보해도 상당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다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988년 도입됐습니다. 30년 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거부할 경우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노동당 창건일 등 다음 주부터 북한의 기념일이 연이어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과거에도 기념일과 그 전후에 도발을 감행해왔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8일은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은 북한의 1차 핵실험 11주년이자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도 도발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날인 10일은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공개된 대외비 보고서는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날과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예정된 18일 전후로 추가 도발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우리 해군의 동해연합훈련도 그 변수입니다. 최근 미국 전략폭격기의 동해 무력 시위에 속수무책이었던 북한이 한미훈련 기간 중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거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대가를 언급한 만큼 도발 수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지만 대화의 기미도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이달 중순 미국 전직 관리들과 접촉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일이 지난 2001년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며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대북 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였던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고 이후 사퇴까지 고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 틈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두 사람의 불화설에 기름을 부은 건 MBC의 보도였습니다. 지난 7월 틸러슨 국무장관이 국방부 회의에서 외교 정책으로 갈등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멍청이로 불렀다는 겁니다. 조언을 듣지 않는 대통령의 실망에 스스로 물러나기 직전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균열은 최근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낭비 말라며 면박을 준 것과 맞물려 커지고 있습니다. 불화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틸러슨 장관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The Vice President has never had to persuade me to remain as Secretary of State because I have never considered leaving this post.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은 틸러슨을 완전히 신임한다고 언급도 했습니다. 서둘러 수습하며 상황은 봉합되는 듯하지만 잇따른 불협화음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대화를 주장하는 틸러슨의 입지가 약해져 군사 옵션을 포함한 대북 강경 대응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최근 마약 밀반입이 늘고 있지만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이른바 마약 여왕으로 불린 지모 씨를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도 국내 송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마약 범죄 실태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에선 여성이 이끄는 국제 마약 조직을 미국과 영국의 첩보 조직이 공조해 소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검찰도 지난해 6월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이른바 마약 여왕으로 불린 42살 지모 씨를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했습니다. 지 씨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아이리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국내에 수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가 국내에 송환되면 일반인에게 마약을 팔아온 하부 조직을 소탕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는 체포 1년여가 지난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지 씨가 이끌던 국내 조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잠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지 씨처럼 해외에 있는 마약상이나 조직을 통해 소규모로 직거래한 사례들입니다.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선 공급책들이 활동하는 상대 국가에 더 강하게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한 남성이 대마잎을 떼더니 라면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아주 예뻐요. 떨들이 아주 예쁘게 잘 자라는 떨들입니다. 키우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지난달 24일 유튜브에서 대마 추수법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된 영상입니다. 8년 전부터 시작된 이 방송은 조회수가 최대 45,000번에 이릅니다. 이 영상뿐 아니라 마약을 공급한다는 광고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마약 생산과 유통 정보가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11일엔 소셜미디어 등에서 마약을 광고하고 판매한 고교동창 등 4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온라인을 통해 마약 제조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검찰도 이를 막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마약을 조장하는 행위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검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마약 관련 게시물을 실시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포털 사이트 10여 곳에서 하루 2천여 개에 이르는 마약 관련 게시물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추석 다음 날인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엔 차례를 마치고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표정을 최승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연인들이 고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주들까지 3대가 한복을 차려입은 가족도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왔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들, 딸하고 이렇게 대식구가 이 추석을 맞이하여 다 같이 시간 맞추기에 좋은 기회여서 직접 만든 전통활에 스티커를 붙이는 고사리 손이 분주합니다. 아빠와 함께 연도 만들어 봅니다. 딱지치기, 제기차기 같은 전통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남산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놀이 체험 공간입니다. 이쪽에는 아이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고 옆에는 어린아이들에겐 다소 생소한 모습이죠. 제기차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 개방한 미술관에도 사람들이 몰립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인데 차례도 안 지내고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오늘 연휴도 기니까 전시 보러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황금 연휴를 만끽하기 위한 시민들의 나들이가 이어지며 서울 시내 일부엔 교통체증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긴 연휴에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은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학원에서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노량진 학원가를 다녀왔습니다. 전주가 고향인 23살 오경주 씨는 이번 추석 연휴를 서울 노량진의 5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씨는 앞서 치른 2차례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이번엔 각오가 남다릅니다. 부모님이랑 가족들 보고 싶은 마음은 그냥 전화로 이번 연휴는 대신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 붙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한데 그냥 친구들 연락 오면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죠. 너희는 놀아라 살쪄라. 수험서와 씨름하는 건 오 씨뿐만이 아닙니다. 추석 연휴인데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곳 노량진 학원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 손엔 기출 문제집이 또 다른 손엔 컵밥이 들려 있습니다. 국가직이 있고 또 지방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간 학생들이 있어갖고 내년에는 꼭 추석을 부모님들하고 같이 지내라고 그러는데 보면 안타깝죠. 안쓰럽고. 학원들도 잇따라 특강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강의실 안쪽에 들어가 보니 홀로 앉아 특강을 듣는 수강생들이 여럿 보입니다. 24살 김상구 씨도 이들 중 한 명입니다. 부모님이 저녁 공부 끝나고 한 11시쯤에 전화 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 뭐 아픈데 없냐고 그냥 추석 때 뭐 부모님이랑 가족들 다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내년 시험을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좋다 생각해서. 모처럼 찾아온 황금 연휴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겐 다른 사람 얘기처럼 들리기만 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끼니를 잘 챙기지 않으니 건강도 해치고 혼자 살다 보니 마음의 병도 생기곤 합니다. 마을 노인들이 매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외로움도 달래는 밥상 공동체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식들이 도시로 떠나고 8년 전부터 혼자 지낸 남호원 할머니가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집을 나섭니다. 그 시간 마을회관에서는 가자미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노인들이 1명, 2명 회관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댁이라 불리는 70대 할머니들이 소복한 밥 한 그릇에 소고기 묵국과 도토리 묵까지 팔첩반상을 그득하게 차려냅니다. 일주일에 6일 마을의 노인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경북 영덕군의 밥상 공동체 사업입니다. 지난해 마을 2곳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 올해는 9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위로해주고 뭐 많이 있으면 또 먹으라고 우리도 또 여기 있는 게 이거 잡숴봐서 맛있는데 고마워요. 참 고마워. 끼니를 거르지 않으니 건강이 좋아지는 건 기본. 아프지는 않은지 어려움은 없는지 모두가 서로 챙겨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점심 한 끼가 사회 안전망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마을에 고독사가 한 건 있었어요. 안 보이면은 찾아가서 그 뭐 참 어디 갔는가 물어가지고. 영덕군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내년부터는 20개 마을로 확대한 뒤 점차 참여 마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조금 전 스웨덴 현지에서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문학상은 영국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에게 돌아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권근영 기자,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스웨덴 현지에서 우리 시간 오후 8시부터 노벨상 위원회 기자회견이 시작됐는데요.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됐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이시구로의 작품을 위대한 정서적 힘이 담긴 소설이라고 평가하면서 프란츠 카프카와 제인 오스틴을 섞은 것 같은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시구로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6살 때 영국으로 이주해 런던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남아있는 나날로 1989년 부커상을 받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고아였을 때에 이어 절대 날 떠나지 마까지 인권과 문명에 대한 비판을 담은 소설로 평당과 독자의 사랑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권근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소리는 약 13억 년 전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합쳐지며 생긴 중력파 신호입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주장했고 재작년 가을에서야 국제 공동연구진이 확인했습니다. 그제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은 이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앞서 발표된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어환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구로부터 13억 광년 떨어진 곳. 태양 질량의 36배와 29배인 두 블랙홀이 충돌해 하나로 합쳐집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퍼지는 물결처럼 이때 발생한 중력파는 시간과 공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거대한 물체가 우주에서 움직일 때 생기는 파동인 중력파.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시간 여행을 가능케 한 장치로 활용돼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00여 년 전 아인슈타인이 주장했지만 실제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하는 거리에서 머리카락 한 개 굵기만큼의 변화를 잡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최초로 중력파를 검출한 라이너 바이스, 베리 베리시, 킵손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재작년 가을 이들이 검출한 중력파는 블랙홀의 생성과 성장 등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열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노벨 화학상은 저온 전자현미경을 만든 자크 디보셰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존 전자식 현미경은 강한 전자선을 내뿜어 살아있는 세포의 정밀 관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든 현미경은 초저온 상태에서 세포의 손상 없이도 생체의 고분자를 볼 수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생화학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찬반 투표 이후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완전한 분리 독립 선언이 예고된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 독립파 의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 독립을 최종 의결할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의원 135명 가운데 분리 독립 찬성파가 72명으로 과반을 넘는 만큼 승인이 유력합니다. 이날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에 스페인 정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Puigdemont ha demostrado que no solo es un dirigente que está en contra de la ley, sino que está absolutamente fuera de la realidad.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주민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치권 몰수와 주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중재 의사를 밝히고 대화를 촉구했지만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습니다. All lines of communication must stay open. It's time to talk, to find a way out of the impasse. 스페인 정부의 강경 대응에 카탈루냐 지역민들은 지난 3일에 이어 또 다른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 유예 제도 다카의 폐기를 공식 발표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 청년들은 언제 추방 절차가 구체화할지 노심초사입니다.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받으려던 한인들도 심사 강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매분이 우리말로 하면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입니다. 10주간의 훈련만 마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해줍니다.
훈련병의 첫 월급이 $1,800, 우리 돈 약 200만 원입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한국 유학생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최근 2, 3년 명문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매분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매분이로 미군에 입대 시민권을 받은 외국인은 14,000여 명, 이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3분의 1에 달합니다. 다카 폐기 방침과 맞물려 매분이 제도에도 메스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중학생 때 조기 유학 온 이모 씨는 2015년 11월 매분이 문서에 사인한 뒤 2년 가까이 입대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학생 비자도 만료돼 올해 안에 입대를 못하면 불법 체류자로 추방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번 연도까지 만약에 미군을 못 가게 돼 진짜 완전 불체자가 돼버리고 인터뷰하고 2달이면은 너희 전부 군대 들어간다 이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이제. 매분이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이 씨처럼 비자가 만료돼 추방 위기에 몰린 한국인 청년이 1,000명에 달합니다. 급기야 미 국방부는 최근 입대 계약을 맺은 1,800여 명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3년 동안 세정 업무 등을 담당했던 41살 이혜정 씨가 투병 끝에 어제 숨졌습니다. 1995년 입사한 이 씨는 근무기간 내내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퇴사 후엔 몸이 서서히 굳는 전신성 경화증이란 희귀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도체 피해자 지원 모임인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피해 제보자는 지난달 기준 320명으로 이 씨를 포함해 총 118명이 사망했습니다. 외래 붉은 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22개 항만과 경기의왕, 경남 양산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이어 부산 신항과 마산항 등 항만 5곳을 추가해 모두 34곳에 대한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래 붉은 불개미가 최초 발견된 부산항 간만부두에 대한 조사는 오늘 마무리됐지만 아직 여왕 불개미는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317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207곳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2009년 3월 22일 이전 개교에 당시에는 법 적용을 안 받은 서울 지역 학교 가운데 20%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나머지 1,200개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첫 대결에서 NC가 SK를 누르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석점 홈런을 포함해 4타수 4안타로 활약한 NC 나성범 선수는 경기 MVP에 올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1회 주자 1, 2루 NC 나성범이 친 공이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NC는 나성범의 석점 홈런과 박성민의 솔로 홈런을 합쳐 1회에만 넉 점을 뽑아내며 SK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SK도 쉽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SK 정진기는 4회 솔로 홈런에 이어 6회 연타석 투런 홈런으로 추격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나성범은 SK의 추격 의지를 꺾는데도 선봉에 섰습니다. 4회와 5회 연속으로 2루타를 몰아치며 추가 득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4타수 3안타 3타점. 나성범의 맹활약으로 NC는 SK를 10대5로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SK는 홈런왕 최정이 3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게 아쉬웠습니다. 나성범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MVP를 차지했습니다. 타석에 들어가서 긴장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즐기자는 마음으로 했던 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성범을 앞세운 NC는 오는 8일부터 정규리그 3위 롯데와 오전 3승제의 준 플레이오프 대결을 펼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그칩니다. 아침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김필규, 이지은 앵커가 진행하는 주말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뉴스룸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